네, 안녕하세요. 로컬 창업 콘텐츠의 2회 6주차 LMS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일요일 오후인데요. 원래는 오전에 이제 녹화를 늘 하는데 오전에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달리기를 하고 지금 와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기분 좋게 약간 피곤한 그런 느낌이 좀 살짝 드는데 잘 달리기를 하고 왔고요. 그런데 달리기 하는데 날씨가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강풍이 불어서 막 모자가 날아갈 뻔했었고 또 뭐 중간에 비도 많이 쏟아지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뭐 오락가락 날씨가 그랬는데요. 문제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농사 지으시는 선생님들 그 냉해 피해를 입으실까 봐 그게 되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뭐 보니까 다른 데는 막 눈도 내렸다 그러고 우박이 내렸다고도 하고 제발 그 선생님들이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달리기를 오전에 하고 왔는데요. 세종시에서 마라톤 대회가 두 번 있어요. 상반기에는 이렇게 복사꽃 마라톤이 있고, 뭐, 또, 가을에는 어울림 마라톤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조치원이 보니까 복숭아를 엄청 밀더라고요. 그리고 조치원에 가면은 뭐 복숭아 밭도 많고, 복숭아 파는 사람들도 많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제가 햇살의 복숭아 얘기를 했더니 거기 복숭아는 품질이 많이 떨어지고 맛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치원 복숭아도 먹어봤고 햇살의 복숭아도 먹어봤거든요. 인간적으로 이 조천 복숭아는 햇살의 복숭아에다 될 게 아니거든요. 예, 제가 솔직하게 먹어본 결과 햇살의 복숭아가 훨씬 더 고급이고 더 맛있는데 이 조천에서는 또 이렇게 약을 막 파시더라고요. 복숭아 맛은 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조치원의 복숭아 꽃이 되게 예뻐요. 요 몇 년째 늘 느끼는 건데 조천의 복숭아 꽃들 보면 품종이 뭐가 다른 건지 꽃잎의 색깔도 더 짙고 되게 꽃들이 풍성하게 펴가지고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리고 조치원에는 복숭아 꽃이 이미 많이 핀 곳이 많아요. 제가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그 장원 감곡은 이제 필랑 말랑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가 더 빨리 핀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잘 몰랐을 때는 복숭아 꽃이 활짝 핀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꼭 아니더라고요. 꽃잎이 많이 안 달리는 게 좋아서 일부러 꽃잎을 솎아내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조치원에서는 농법이 다른 건지 몰라도 감곡 장원보다는 꽃잎이 여기가 훨씬 더 많이 달려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세종시는 10km, 5km뿐이 없어요. 그래서 10km 나갔는데 55분, 56초, 한 56분 정도, 그 정도의 기록으로 뛰었고요. 요게 이제 초보자들이 뛰는 정도 수준이에요. 일반적으로 10km를 1시간 내외 이렇게 뛰는 그런 정도면은 그냥 이제 초보자. 1시간은 10km를 한 40분 대 뛰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뭐 중급자 되는 거고 3시간 이내에 뛰려면 그러니까 마라톤 풀 코스를 3시간 이내에 뛰려면 더 빨리 뛰어야죠. 그거는 뭐 서브 3라고 그러는데요. 3시간 안에 마라톤 풀 코스 완주하는 거. 저는 뭐 제 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그냥 풀 코스 완주하는 거. 4시간 안에 완주하는 게 제 그 궁극적인 그 마라톤을 통한 목표니까 어, 격차가 많죠. 그런 잘 뛰는 사람들하고. 순위가 2161명, 10km 뛴 사람이 2161명이에요. 5km가 더 많으니까 아마 한 5,000명이 좀 넘었을 거예요. 그 중에 637등이라고 그러고 남자 중에서는 549등. 그러니까
저보다 더 빨리 뛴 여자들이 한 90명 정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여자더라고요. 그 여자들도 정말 많이 운동을 하고 그렇게 아주 즐겁게 잘 다녀왔고요. 오늘은 이제 로컬 문화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고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로컬 문화가 우리나라의 로컬이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그냥 그저 시골, 뭐 지방 이런 걸 가리키는 개념이었다가 로컬이라는 게 하나의 문화로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건 2000년대부터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관광지, 뭐 유명 관광지 아니면 시골 그런 개념에 머물러 있었는데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로컬이라는 게 되게 매력이 있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 중요한 변곡점이 좀 한번 있었고요.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 또 다시 중요한 또 변곡점이 이렇게 세 번이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2000년대 이후에는 이렇게 현지 맛집이나 현지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매력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이 이전에도 그 로컬에 대한 사람들의 그 수요는 있었어요. 근데 이 이전에는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주로 유명한 관광지, 또 뭐 유명한 산, 바다 이런 곳들이었죠. 그리고 주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도 주로 나이가 많은 가족 단위로 많이 움직였고 또 계절 특수 같은 게 되게 있었죠. 여름에는 뭐 해수욕장을 간다든가 뭐 강가를 간다든가 계곡 같은 데를 간다든가 이런 것들 가족 단위로 뭐 그런 피서를 간다든가 휴가를 가는 것들이었고 겨울에는 뭐 산이라든가 스키장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간다든가 그리고 뭐 유명한 전국의 산 어, 등산하는 사람들 이제 산에 가고 뭐 단풍 필 때 단풍놀이 가고 또 봄에 꽃 필 때 꽃놀이 가고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었죠. 관광 중심으로.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이후 넘어오면은 관광을 가긴 가는데 이제 조금 양상이 달라진 게 옛날에는 가서 뭐 구경하는 게 중심이었다라면 이때부터는 가서 먹는 것들이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관광 코스를 짤 때 맛집을 반드시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코스를 짜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유명한 그 관광지 가면은 누구나 다 아는 식당들, 유명한 식당들, 그런 데들도 있지만, 어,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지역의 현지인들이 음, 많이 가는 맛집이라든가 또 관광지에서도 그 현지 사람들만 알고 있는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2010년대로 넘어오면은 향유하는 문화가 2000년대부터 젊은 사람 쪽으로 많이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2000년대 이후에는 젊은 사람들한테 이 로컬이라는 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면서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2010년대 이후에는 비수도권 개념으로 로컬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서울 수도권에 대한 포화 상태가 이르면서 지방으로 이제 청년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청년들이 가면서 지방에도 되게 참신하고 그런 색다른 그런 뭐 음식점이나 카페나 그런 문화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또 서울이나 대도시 쪽에서도 골목 상권들이 막 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2000년대까지는 서울에서도 뭐 유명한 강남,
명동, 뭐 종로, 뭐 이런 유명한 곳들, 그런 번화가들 중심으로 뭐가 상권들이 활발하게 형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2000년대, 2010년에 가까우면 골목 상권들이 굉장히 더 매력적인 꼭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동네, 오래된 동네들, 이런 것들이 또 되게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또 이때 유행한 말이 스세권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어요. 이 스세권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선생님들 많으실 건데 조금 이따가 스세권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 2020년 이후 2020년대 이후가 되겠죠. 이 코로나가 이제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되면서 이제는 외지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그리고 그 동네 인근에 뭔가가 있는지가 더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됐어요. 자기가 사는 동네. 슬세권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슬세권이란 말도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또 자기 생활하는 생활 반경.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뭔가 매력적인 것들이 없는가라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찾아보게 됐고요. 그러니까 로컬이라는 게 옛날에는 시골이었다가 2000년대부터는 현지라는, 그곳에 가야지 느낄 수 있는 현지의 어떤 그런 가치나 정서라고 그랬으면, 2010년대 이후에는 단순히 시골이 아니고 대도시에서도 어떤 골목, 상권 이런 곳들이 로컬로 받아들여졌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다 로컬이라는 이런 관점으로 바뀌게 된 거죠. 네, 지금 사진 보고 계신 거는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 전경 사진인데요. 전주 하면은 한옥마을이라든가 비빔밥이라든가 어떤 우리나라 전통의 요람처럼 그걸 상징하는 관광 도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주가 관광 도시로 잘 자리매김한 게 얼마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만 해도 순천을 가기 위해서 중간에 버스 환승하는 그런 곳에 불과했었는데, 2002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거 전후해서 전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한옥이라든가 비빔밥이라든가 이런 전주의 자산들을 좀 잘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전주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만들자라고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가 지금은 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손에 꼽히는 관광 도시가 됐고요. 그러니까 요 무렵에 2000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어, 관광 이런 로컬의 자원들이 되게 사람들한테 매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는 시점이 요 무렵인 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미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었지만은 대표적인 원래 유명했던 그런 관광지 외에도 이 무렵이 되면 뭐 펜션이라든가 뭐 카페라든가 또 식당이라든가 현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맛집들, 이런 정보들이 공유가 되면서 제주도 가더라도 원래 전통적으로 유명했던 관광지 외에 되게 다양한 곳에서 개성을 찾아서 사람들이 소규모로 그렇게 관광을 하는 이런 문화들이 확산이 된 거죠. 그리고 요 무렵에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런 포털 사이트들이 되게 영향력이 커지면서 블로그나 카페 이런 곳에 맛집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딘가에 모르는 동네나 관광지를 가게 되면 꼭 가기 전에 그곳에 맛집이 어떤 것들이 있나 정보를 좀 찾아보고 또 그곳을 들려서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활성화가 됐고요. 또 요 무렵에는 TV에서도 맛집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SBS 방송국에서 했던 맛대 맛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아마 선생님들도 예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소개된 집들은 또 일부러 찾아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맛집만 가기 뭐하니까 그곳에 관광지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찾아보면서 많이 가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텔레비전에서 맛집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은 뭐 지금도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또 요 무렵부터는 어, 맛집들을 검증을 해서 평점을 매기고 또 인증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블루 리본 서베이라는 어, 거- 곳인데 이제 여기서 2005년부터 이 블루 리본 서베이가 시작을 한 게 2005년이니까요. 뭐 블루 리본 서베이가 우리나라에서 맛집으로는 가장 공신력이 있고 뭐 인증이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지금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디 다니다가 블루 리본 요게 붙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일부러 찾아가 보는 편인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 아니죠. 예, 원래는 미슐랭 가이드, 미쉐린 가이드라고 프랑스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그 미쉐린 타이어에서 전 세계 맛집들을 평점을 매겨가지고 그거를 책으로 발간하면서 되게 권위를 인정받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미슐랭 가이드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되게 격차가 많았는데 2000년대가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슐랭 가이드라는 거를 알고 이제 거기에 올라온 집들을 일부러 찾아서 막 가보게 되고 2010년 무렵이 되면은 우리나라 식당들도 미슐랭 가이드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던 흑백 요리사라는 그 프로그램도 보면은 그 미슐랭 가이드 별점을 받은 그 식당 셰프들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별 3개를 받은 레스토랑의 요리사가 심사위원으로 나와가지고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지금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 맵, 그러니까 지도 기반으로 해서 위치 정보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뭐 카카오 지도나 구글 맵이라든가 네이버 지도 이런 것들에서 자기가 현지 위치에서 맛집을 검색한 후에 그 맛집의 평점이라든가 뭐 리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식당을 가는 것들이 이제 되었고요. 모바일 위치 기반 정보들이 맛집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손쉽게 맛집을 갈 수 있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면 또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SNS가 또 활성화되면서 또 그곳에 가서 인증 사진을 또 올리는 것이 되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유행이 되면서 이 로컬 문화가 더 많이 활성화가 되었죠. 자, 2000년대에는 주로 이제 현지 맛집이나 현지의 어떤 그 문화적인 자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다 그러면 2010년 이후에는 골목 상권, 뭐 스세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부각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골목 상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그 신사동에 가면 가로수길이라고 있어요. 이곳은 1990년 무렵에 여기 그 새마을 운동 하셨던 분이 이 지역에 살아서 여기다가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가로수길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로수길이 이제 그 서울의 신사 전철역, 신사역에서 나와서
바로기 때문에 상권이 좋아가지고 여기에 상점들이 들어오고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고 야, 여기 참 좋다더라.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곳이 이제 임대료가 되게 많이 비싸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여기 이 파란색 줄이 가로수길인데 이게 너무 여기 신사역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는 길이 가로수길인데요. 이게 너무 비싸고 임대료가 비싸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들이 그 옆에 있는 길에다가 또 상점들을 오픈을 하면서 이쪽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가로수길 옆에 세로수길이 생겼죠. 근데 세로수길도 이제 여기가 너무 비싸지고 하니까 또 옆에다가 나로수길, 또 다로수길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네이밍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로수길이라는 거는 가나다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가로수가 쫙 심어져 있어서 가로수길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 가로라는 말에서 착안을 해서 옆에다가 세로수길이라고 또 길을 만들고 그러니까 또 옆에다가 나로수길, 다로수길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네이밍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신사동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 동네에도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재미있게 이름을 붙이면서 골목 상권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죠. 망원동의 망리단길, 뭐 샤로수길, 뭐 되게 재미있는 그런 무슨 길들이 많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인터넷 유희문화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장난 같이 이렇게 재미있게 이름들을 붙이고 이런 것들이 또 매력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여기는 이태원인데요. 예, 이태원도 원래 이제 옛날부터 이태원이 그 외국인들이 많이 살면서 이국적인 그런 상권들로 뭐 유흥시설로 이런 이태원이 좀 유명하긴 했지만 2010년 무렵이 되면은 원래 이태원의 그 호텔이나 무슨 나이트클럽이나 유명한 술집이나 이런 데보다는 골목들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골목에 유명한 맛집들이 많이 생기고 분위기 좋은 카페나 술집들이 생기면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요. 이태원이 너무 비싸고 활성화가 되니까 그 근처에 이렇게 경리단길이라는 곳이 핫플레이스로 또 주목을 받았고 또 경리단길이 또 너무 여기도 활성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인근인 해방촌이라는 곳 옛날에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그 굉장히 그 못 사는 동네였는데 또 여기가 그 낡은 그런 느낌들을 살리면서 여기가 또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또 개발이 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냥 골목길, 골목 상권에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동네가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 그 곳이 로컬이 되고 그곳에서 뭔가 매력 포인트를 찾으려는 이런 노력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아까 슬세권 이런 아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요게 낯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신조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역세권. 역세권은 이제 지하철역이 가까운 곳. 엽세권. 뭐 엽세권 그러면 이제 역세권이나 인기 있는 주거지역 바로 인근에 있는 곳을 엽세권이라고 그러고 욕세권은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에는 되게 욕을 많이 먹는 곳이었는데 나중에 오히려 선호하는 그런 곳으로 개발이 되면 그게 욕세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재미있는 네이밍들이 막 붙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바로 이거거든요.
스세권은 스타벅스 근처를 스세권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이 2010년 무렵에 엄청 핫했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생기면은 그 인근 골목 부동산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스타벅스를 따라서 투자하는 것들이 인기가 얻게 됐고,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어디 생기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나 건물을 구매하는 게 이제 부동산에서 되게 중요한 트렌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세권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래서 아까 2010년대 골목길이 활성화되면서 스세권이 되게 주목을 받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슬세권은 뭐냐? 슬세권은 코로나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지금 유행하는 말인데요. 그냥 슬리퍼를 신고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동네, 그거를 슬세권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는 로컬의 가치가 어디 멀리 있는 곳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그곳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데 이제 사람들이 가치를 많이 찾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몰 세권은 뭐 백화점, 마트, 쇼핑몰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몰세권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러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말들이 또 유행이래요. 쿠세권은 쿠팡의 새벽 배송이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새벽 배송이 되려면 그래도 도시권이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이제 지방으로 가면 이건 안 되니까 이런 새벽 배송이 되는 걸 쿠세권이라고 그러고, 또 쓱세권은 그 신세계에서 쓱 배달하는 저희 집은 이제 쓱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그다음에 컬세권은 마켓컬리, 이게 새벽 배송이 되는 곳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재미있는 신조어들이 등장을 한 거죠. 로컬 창업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가 돼가지고 일단 수업을 마무리 짓고 대면 수업 할 때 진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주차 LMS 수업 듣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토요일에 MT에서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